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저희는 2023년 한국 증시 전망하고 투자 전략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23년 한국 증시 지수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코스피가 구체적으로 얼마로 갈 거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조금 조심스럽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흐름이라도? 상저하거냐, 상고하저냐 뭐 이런 정도 흐름으로. 네, 예. 아마 2022년도 4분기가 바닥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23년도 상반기에 바로 확 튀어오른다. 이거는 조금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도 2023년도도 상반기가 조금 더 부진하겠지만 하반기는 개선되는 방향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상저하고랑 비슷한 그림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그림입니다. 그 매크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GDP와 우리나라의 CPI, 물가죠. 그 양자의 차이, 스프레드, 그거를 지금 음영으로 이제 처리해 놓은 것인데요. 네. 그 음영 중에서도 하늘색 음영으로 구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 빼기 차이가 역전이 된 구간입니다.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GDP보다 물가가 높으면 역전이 된다는 소리겠죠. 지금처럼 안 좋은 구간인 것이죠. 네. 그런데 그림에서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하늘색 구간마다 검정색인 코스피가 바닥을 쳤습니다. 예외 없이 그랬거든요. 네. 사실 2022년 4분기도 그런 구간이었어요. 3분기도 그랬지만 특히 4분기가 가장 그 역전이 컸던, 즉 GDP보다 CPI가 훨씬 높았던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경험대로 한다면 바닥은 적어도 매크로 측면에서는 22년도 4분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하지만 바닥이라고 해서 바로 강하게 올라갈 거냐? 그건 조금 다른 이슈죠. 만약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려고 하려면은 그에 걸맞는 모멘텀이나 실적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네. 저희가 보기에 특히 중요한 실적은 하반기쯤, 23년도 하반기쯤이나 가서야 개선될 것 같기 때문에 상반기는 바닥은 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빠르게 올라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다고 더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아마 긴축의 속도가 더뎌지거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예. 통화 긴축이 중단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하반기에는 실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모멘텀 얘기도 하셨는데 이 한국 증시에 사실 수출 영향력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수출 모멘텀이 2022년 하반기에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네. 상당히 좀 힘들어졌었는데 어떻게 2023년 수출 전망은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썩 그렇게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상반기에 그 충격이 조금 더 올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한국의 수출은 매크로 측면에서는 당연하게도 글로벌 경기, 그 중에서도 중국을 포함한 선진국 경기가 중요하겠고요. 네. 근데 여기 그림 7이 바로 그거죠. 그림 7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빨간색 선이 선진국의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선행지수인데, 그 빨간색 선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 구간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빠졌고요. 네. 아마 내년에도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빨간색 선이 내년도 상반기 바닥을 치고 하반기는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는 수출의 하반기쯤 가면 조금 더 좋은 영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바텀업, 마이크로 측면에서는 한국의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죠. 네. 반도체 특히 메모리인데 메모리 상황이 아마 하반기쯤 돼야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감안한다면은 한국의 수출은 내년 전반적으로는 연간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 폭이 상반기 좀 더 부진하고 하반기는 조금 더 나아질 그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좀 얘기하는 게 한미 이제 금리 역전 현상, 이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어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외국인 자금 빠지고 이거 위기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증시에? 그런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네. 양국의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금리 역전이 한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네. 뒤집어진 나라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역전 그 자체보다는 음. 환율이 얼마나 불안하게 움직일 것인가. 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이나 뭐 이머징이나 이런 쪽에 잘 흘러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2023년도에는 22년도에 비하면 원달러 환율도 조금 안정될 것 같고, 네. 즉 달러 가치도 좀 안정될 것 같고, 그 의미인즉슨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만 몰리는 게 아니라 미국 바깥의 쪽으로 조금씩 흘러나가는 구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 물론 역전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한미 간 금리 역전이 그게 아주 결정적인 변수는 아닐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에서 이제 매크로 좀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고 이 2023년에 좀 주목해 봐야 될 업종이나 테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잠깐 반도체 네. 얘기하셨는데 이 반도체가 우리 증시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좀 보세요? 우선 반도체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네. 아까 잠깐 코멘트했습니다만 네. 상반기 왜냐면 반도체는 대부분 수출하기 때문에 네. 수출 경기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조금 부진하고 하반기에 오히려 조금 나아질 거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매크로 측면이고 네. 반도체라는 산업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네. 지금 반도체 중에서도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메모리는 음. 여전히 재고가 많습니다. 네. 아마 2023년도에 상반기까지에도 아마 하반기도 완전하진 않지만 특히 상반기에는 재고 조정을 조금 더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코로나 후유증도 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워낙 게짓이라고 하죠. 이런 뭐 패드라든지 컴퓨터 많이 써가지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제 오는 여파가 좀 있고요. 네. 또 중국이 경기 부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비롯된 재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동안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여파가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반도체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네. 아마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거로 보고요. 하지만 하반기로 가게 되면 조금 나아질 거로 보는데 네.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방역을 조금 완화하면서 아마 그쪽에서 셀폰 수요가 뭐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수요도 조금 이제 꾸준하지만 올라올 거로 보여서 하반기쯤 가게 되면 우리나라 가장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D램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한국 증시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배터리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내년에 소위 뭐 배반의 시대다 해가지고 배터리 반도체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던데. 예. 사실은 뭐 배터리 반도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좀 나아질 것 같고요. 배터리 전기차 부분은 꾸준히 좋았죠. 뭐 22년도에도 좋았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조금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측면으로 네. 메모리는 물론 메모리도 장기적으로 반도체가 꾸준히 성장을 하겠습니다만 메모리는 워낙 이 사이클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사이클보다는 장기적인 구조적인 이런 성장세가 되게 잘 작동을 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종에 있어서의 어떤 위기 좀 조심해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기회 요인을 조금 나눠서 만약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조심했던 부분은 사실은 22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부분, 전기차가 수요가 둔화되면 당연히 배터리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다음에 23년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가 얼마나 빨리 반등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침체에 빠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배터리 업계에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이 되겠고요. 반면에 조금 기회가 된다는 부분들은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중국 배터리 업체는 상당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상대적인 수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23년도에는 미국의 전기차가 확 늘어나는 시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배터리라는 그 후방 산업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3년도에도 배터리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23년에 좀 주목해야 되는 뭐 업종이나 테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2022년도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긴축 때문에 유동성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기였고 네. 23년도는 이제 경기 부담이 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나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주식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경기가 아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썩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그거는 정부가 정책 지원을 많이 해주든가 아니면은 공급망 재편의 어떤 수혜를 받거나 네. 뭐 이런 두 가지 다 받거나 이런 업종이 제일 좋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거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네. 태양광 같은 경우도 중국이 앞단에 많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 밸류체인 상에서. 네. 근데 결국 글로벌 공급망을 분리하게 된다면 과연 중국이 하던 이런 것들을 한국을 중심으로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의 수혜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이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도 저희가 볼 때는 되게 주목해서 보는 그런 네. 업종이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 방위산업도 소위 K방산이라고 하는. 네, 글로벌 예. 경쟁력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최첨단은 미국이 앞서 나가겠지만 네. 그 중간 영역에 니치 마켓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또 놀라운 가성비가 있고 네. 한국이 사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광범위한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방위산업을 통해서 수출길이 더 많이 열리면서 꽃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도 주목할 업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좀 전략적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2023년엔 주식보다 채권을 보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도 물론 뭐 금리가 예전 뭐 2010년대처럼 마이너스가 아니라 제법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인컴형 상품이죠, 이른바 채권 금리형 상품도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떤 안정적인 그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릇이 필요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인컴형 자산이 필요하겠죠. 네. 다만 이게 1년을 보유해야 뭐 4%, 5%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이 안 좋을 때는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네. 만약에 주식이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5% 올라가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채권으로 숨어 있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이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조금 좀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적절히 있다. 배분을 할 네, 필요가 그럴 필요가 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국내 자산과 글로벌 자산 이 배분은 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궁금한데요. 2023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글로벌리 달러 가치가 조금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에서 미국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물론 미국 바깥에는 한국도 포함이 되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한국보다는 다른 그 비미국 국가를 조금 생각을 하는. 왜냐하면 한국은 물론 수출도 뭐 있겠습니다만 지금 부동산과 신용경색, 가계부채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물론 장기적으로 여전히 좋습니다만 23년도에는 돈이 미국에 조금 나오면서 다른 이머징 국가들로 유럽이나 이머징 국가들로 갈 수가 있겠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하는 건 한국, 미국, 중국, 인도의 주가를 장기적으로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됩니다. 오. 한국이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겠고 눈에 띄는 나라가 있네요. 인도죠. 네. 중국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데 네. 특히 자세하게 보시면 2016년도, 15년도 이때를 지나면서 인도가 확실하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제 트럼프가 나오고 뭐 등하면서 미중 갈등하면서 글로벌 지정학 갈등의 반사익을 이제 얻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는 당연히 내수 크고 인구 구조 좋고 뭐 지정학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예. 바텀업 기업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저희가 탐방도 갔다 왔는데 워낙 기업들이 빠르게 양적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대만,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기업들에 필적할 정도로 글로벌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14억에 뭐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예. 인도라는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인도 그 큰 나라에서 초우량 기업들 몇 개 상장사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23년 투자랑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개별 주식 한두 개 뭐 이런 거 뭐 큰 돈을 벌겠다 이거보다도
주식, 채권, 뭐 대체 뭐 등 아니면 국내 자산, 해외 자산 아니면 실물 자산, 부동산 자산 이런 종합적인 자산 관리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자산을 사더라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량 자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2023년 한국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도는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요. 2023년도는 그래도 조금 여건이 나아지고 하니까 조금은 더 새롭고 힘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걸로 기대하고 저희 미래에셋증권도 고객 여러분들께 좋은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